그냥 시작할까요? 네. 아, 소개를 따로 안 드려도 다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양녕입니다. 박수라도 좀 쳐주세요. 아, 어쨌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은데 딴 데 안 가고 여기로 와주시고. 아, 지난주 목요일 날 첫 강을 했고요. 제가 그때는 수업이라는 게 어떻게 출연을 했고, 공교육의 그 역사와 과제, 어려움, 현재 봉착한, 현재 그 공교육 속에서의 문제, 교사와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들으시고, 착잡한 심정으로 진짜 이러냐라는 이제 반응을 좀 보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이 마을교사로 잘 성장하실 수 있도록 수업 계획을 짜고 그런 것들을 시연해보고 뭐 그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제게 주어진 과제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어떻게 이 시간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여쭤보고 나서 강의식으로 지난주에는 했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일단은 1시간 정도? 1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제가 준비한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 뭐 좀 남은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원래 이쪽에서 요청한 수업안 짜는 것들을 좀 하고, 그것들을 발표하고, 제가 좀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걸 내일까지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저는 나는 강의만 듣고 싶다. 이야기만 가만히 앉아서 듣고 싶다. 뭐 짜고 발표하고 이딴 거 싫다. 이러시면 말씀을 하세요. 어떠세요? 그냥 제가 계획한 대로 그냥 해도 될까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앉아서 강의 듣는 건 되게 편하시겠지만 수업안 짜는 건 여기 오신 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발표하고 나누고 피드백 받는 것도 주체적으로 나서야 가능한 수업이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내일까지 오셔야 돼요. 그게 연결이 되려면. 예,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말미에 마을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 지난주에 안 오셨던 분이 계셔서 예전에는 학교의 아이들 다 믿고 거기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가능했고 그걸 통해서 먹고 사는 일까지 해결되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걸 따로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집이나 마을에서 뭔가 역할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얘기 했는데 지금 왜 갑자기 공교육에서 마을 교육을 들고 나오고 마을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어요. 다시 해드려요? 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거기다 다 보냈을 시절에는 오히려 가정이나 마을에서 학교보다 더 철저하고 생활 속에서 더 완벽한 일상의 교육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다시 반수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7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의식주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마을 안에서 스스로들 해결을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집도 남자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짓고 고치고 뭐 마을길도 같이 내고 뭐 음식이든 옷을 만드는 거든 그 대부분의 것들을 마을에서 그렇게 서로 상호 협조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 마을 속에서 어른들은 그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들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그렇게 배워가는 거였죠. 그렇게 배워가는 거였지만 근대교육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고 공부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책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일상의 삶과 아이들의 삶과 공부라는 것이 완전히 유리되고 격리돼 버리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극에 달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도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 있다. 거의 불구자가 되어서 나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비난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실제로 졸업생들도 대학을 졸업을 해도 나는 사회에 나갔더니 은행 가서 업무 하나 못 보더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나는 어디 가서 세금 하나 못 내고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진짜
당장 필요한 것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거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 예로 들 것도 없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기형적인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일상의 것들을 거의 할 수 없어서 누군가에 의지하거나 사람을 사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한 뭐 하나 고장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고 이러고 살잖아요, 다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혁신학교 공교육의 그 변혁 운동으로 혁신학교들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마을교육이라는 것들이 굉장한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은 그냥 유행처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학교 내의 그 구성원들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그다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 할 일도 잘 못하고 있고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마을까지 책임지냐, 마을과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들이 무슨 준비가 되어 있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사실은 공교육 내에서는 굉장히 좀 시끌시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마을교육 공동체 이거 해야 되지 않아 그러면 바로 도끼 눈을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혁신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마을교육 공동체다. 일단 학교 선생님들은 당장 만나는 내 반 아이들도 힘들다. 이런 반응이 가장 크고요. 어쨌든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뭔가 하는 것 정도, 학교 안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 정도는 동의하지만 학교 밖에 울다리까지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인 게 현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가 여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살아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교육이 되고 있는 게 그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 교육할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 받아 적어 외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교육이 아니더라는 거죠. 교육으로서의 효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스며드는 것, 자기도 모르게 체화되는 것, 그게 진짜 교육인데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교육의 역할을 제도교육 속에 학원에 이렇게 위탁형으로 다 내보내고 우리는 너무 또 부모들은 바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고 마을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공유주나 뭐 골목이나 이런 공터 자체의 개념도 없어서 아이들이 신발 벗고 나가서 함께 할 곳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속에서 마을을 얘기하고 마을교육 공동체를 얘기할 때 약간 허황되지 않나 이런 식의 반응은 바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괴산 같은 이런 사례가 뭔가 좀 희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그 교육이 주도가 되지 않고 교육청이나 교육 주체가 먼저 시작하지 않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모여서 살면서 이런저런 움직임을 하다가 공동체를 만들어낸 곳들이 있잖아요. 홍동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런 곳에서는 마을에서 시작했는데 학교 공교육까지 완전히 그들이 이렇게 쌓아놔서 같이 변화시키는 그런 사례들은 굉장히 훌륭하죠. 탁월하고 거기에는 어떤 교사가 와도 그 가치와 내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힘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공교육에서는 혁신학교 하시는 분들이 뭐 저도 혁신학교 2군데 하다가 왔지만 4년, 5년 주거나 만들어 놓으면 교사들이 한 학교에 최대 5년 있거든요. 뭐 더 연장을 해봤자 7, 8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3, 4년 있다 나가요. 그럼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것들 그 선생님들 나가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혁신학교를 하는 리더 그룹들이 학부모나 마을에서 이 내용을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 지금과 같은 인사제도에서는 이거는 유지가 가능하지 않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곳에 선생님들은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과 뭐 의미부여 이런 것들에 대해 좀 절실하게 느끼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 삶 속에서 만나는 어른들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 수 있는 그 교육의 내용과 가치가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삶 따로 공부 따로 이 체제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 어디다 써야죠? 그러면은 이제 마을 교사가 되셔야 될 분들이니까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지 나는 A라는 재능이 있어. 만약에 내가 그림이나 뭐 도자기나 어떤 한 가지 재능이 있어. 이걸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할 때
그 재능만을 그 아이들한테 재능을 통한 뭔가 만드는 거라든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만난다면 저는 굳이 그 사람이 그 학교 아이들을 만나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봐요. 마을 교사로서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 일로 받아들이고 만난다면 적어도 생각해야 될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사는 그 사회의 구조나 흐름이나 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파악해내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는 매일 어른들은 뉴스나 삶 속에서 보고 느끼죠. 그리고 굉장히 절망하는 부분이 많은데,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경쟁에 관한 문제. 프랑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프랑스로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점을 3가지인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한국 사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언제 어디서나 경쟁을 하고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 잘 못해요.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하다못해요. 학부모들을 2-3명만 만나도 맨 먼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서열을 쫙 정해요. 그렇지 않나요? 언니부터 이렇게 누가 언니인지 알아야 편한 거예요. 왜 그게 궁금하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이웃 나라 중국만 해도 나이주의가 없대요. 저는 이제 저희 아들이 중국에서 1년 살다 와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걔네들은 대학교 1학년이나 4학년이나 교수나 다 친구처럼 지낸대요. 누구도 나이를 묻지 않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가치와 내용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는 맨 먼저 서열을 매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가지고 서열을 매기기도 하고, 어느 대학 나왔는지 은근히 따져서 이렇게 주눅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의시되기도 하고, 또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심지어 나이 든 사람들은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뭐 갖가지 것들 가지고 그 심리적 우열을 이렇게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일상이어서 남들도 다 그러는 줄 알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 지금 여기 현재 있는 우리가 만나서 나누는 이 이야기, 그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야지.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고, 서열을 매기기를 좋아한다. 프랑스 사람이 본 한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건강보다 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 돈을 너무 좋아한다. 돈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적나라하고 부끄러운 지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사드도 그렇고, 우리는 원전도 그렇고, 핵도 그렇고, 빈부격차의 문제도 그렇고, 계속 우리는 전쟁의 위기도 안고 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기후변화도 굉장히 급격해지고 있는 것 같죠. 농사를 예전처럼 이 땅에서 조상들이 지었던 것들을 계속 지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식으로 기후가 변한다면 농작물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먹던 것들도 많이 못 먹게 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런 것들과 교육이 분리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우리가 매일 말하는 그 공동체라는 거는 서로 보살펴주는 관계잖아요. 그런 관계를 구축하는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내야 하는 거가 현재 교육의 어떤 핵심적인 질문거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이들을 만날 때 공교육 교사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꼭 이것만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뒤에 좀 깁니다. 쭉쭉쭉 얘기할게요. 지난 시간에 또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아이들이 잘 읽지도 못하고
대학생들도 그 보고서 쓰면은 맞춤법 엄청나게 틀린다고 하거든요. 교수가 글을 잘 못 읽겠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쓴 글은. 대학이 계속 하향 평준화되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말을 잘할 것 같죠? 요즘 애들 말 잘할 것 같지 않나요? 쓰는 거나 읽는 것보다는. 근데 정말 말 못해요. 자기 생각 자체가 일단 없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뭐 이런 건 있지만, 자기 생각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한 거죠. 공교육 내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못 하죠. 그래서 말하라 그러면 친구가 한 말을 반복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내 이야기를 못 해요. 그래서, 일단은 1분 이상 말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많지 않고 5문장 이상을 말을 못해요, 자기 생각을. 그쵸?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그렇죠. 5문장 이상을 쭉 말하는 아이 보기 드물거든요. 어쨌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보면은 교사가 말을 할 때 비교 분석하면서 들어야 내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들을 능력이 없어요. 못 들어요. 오래 들을 힘도 없고 그렇게 분석해 가면서 내 걸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도 없고 또 하나는 그거를 정서적으로 내 거 이렇게 느껴가는 거 있잖아요.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그런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거 이런 거는 좋아하지만 그래서 애들이 좋다, 싫다 뭐 딱 이렇게 양극단의 감정의 그 감정 표현밖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얼마 전에 어디서 본 글인데 아이들이 1시간 내내 수업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짜증나 요 말밖에는 다른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언어가 굉장히 빈곤해요. 굉장히 빈곤해요. 근데도 애들은 의사소통을 하고 살잖아요. 99%가 욕입니다. 근데 어쨌든 의사소통해요. 자기들끼리는 잘해요. 엄청 잘해요. 근데 네 생각을 말해봐. 아이들이 교과서에 요즘은 뭐 창의력을 키워야 된다 뭐 하면서 그 사고 능력을 유발하는 질문들을 좀 이렇게 교과서 내에 많이 실어 놓거든요. 가장 싫어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가장 싫어해요, 아이들이. 생각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그냥요. 그냥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이렇게 연결해 가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냥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연결되고 깊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 전체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딱딱 단절이 되고 수업이 착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읽기, 쓰기, 말하기. 보통 엄마들은 수업 시간에 손 들고 번쩍 들고 교사가 묻는 질문에 답을 씩씩하게 하면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건 대답을 잘하는 거지 말을 잘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남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잘하는 것,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말하기가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정연하게 정리가 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면서 말하는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학교에서 공개 수업 같은 걸 하고 나면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손을 끌고 가면서 무지무지 화를 내요. 발표하지 않았다고. 너는 왜 한 번도 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느냐의 척도를 수업 시간에 발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두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학부모님들께 말을 많이 했었는데 교사가 하는 말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성격이 내성적인 애는 다 느끼고 깨닫지만 굳이 손을 안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수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아이들은 항상 있어요. 그리고 꽤 많아요. 내성적인 아이들은 또 그 구성원 속에 활달한 아이들이 껴있으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기가 많이 죽어서 알고 있어도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글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글로 표현하면 어쨌든 자기의 생각을 다 거기다 꺼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다 같이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것들, 생각들을 이렇게 짧게라도 정리하게 해서 교사가 그런 것들을 다 모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소중해요. 안 그러면 일부 애들만 데리고 수업하는 꼴이 되고요. 나머지 애들 생각을 다 놓쳐버리게 돼요. 그래서 수업의 양이나 질도 굉장히 풍성해질 수 없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또 나올 텐데 어쨌든 삶을 위한 교육에 대한 건 제가 강조를 안 드려도 이미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문학적 소양, 그 예체능에 대한 이런 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삶을 풍부하게 해주는지는 이야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외국의 애들하고 우리나라 아이들이 딱 외국 사람들은 왜 만나면 노래하고 춤추고 시를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고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게 불편하고 왠지 잘 안 돼요. 그리고 꺼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 아주 오래전에 인도를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 가이드가 인도 가이드가 즉석에서 세계지도를 막 쓱쓱쓱 그려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학을 다 나왔는데 아무도 세계지도를 이렇게 혼자 그리질 못해요. 뭐 보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속으로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육이 굉장히 불구자처럼 절름발이구나. 다 배웠는데 우리나라 지도 하나 제대로 쑥쑥 잘 그려내지 못하고 악기 연주 하나 하는 거 없고 시 한 편 읊을 수 없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 곡 쓱 못 부르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바로 저거거든요. 인문학적 소양과 예체능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던 거예요. 국영수만 잘하면 되는 거 아직도 중등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혁신학교나 이런 쪽에서는 저런 부분들을 굉장히 살려내려고 노력을 해요.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만 이렇게 가려서 그 부분만 계속 개발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까지 공교육의 내용이었고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결짓기도 사실은 마을 학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연결짓기거든요. 공교육 아이들을 학교 안에서만 교육을 잘하면 되는 시절, 이미 그게 이제 망한 거를 우리가 이제 알고 같이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하는 마을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공간도 연결하고, 사람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내서 아이들이 종합적으로 그것들을 다 바라보고 사고하면서 자기가 살아갈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뚜벅뚜벅 걸어갈 그 세계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그거는 어디든 단절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이든 공간이든 시간이든. 그러면 교육과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에서 방법에서 어떻게 저런 것들을 끌어올 것인가. 그때 그 말씀하실 때 거기 마을이 어디죠? 마을에 그 집공예 하시는 분들 계신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거는 이 모든 게 연결이 한꺼번에 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그 지금 70대, 80대 그런 노인분이 만약에 그 집공예를 하실 수 있고 학교 아이들이 그분을 만난다면 그 오래전 시간도 만날 수 있고 사람도 만나고 공간도 만나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주 다양하게 공교육과 연결이 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인데요. 네. 학교 선생님들은 그 과목 간의 그 연결짓기는 안 하나요? 저는 초등이었기 때문에 저희 초등은 굉장히 그런 게 용이하잖아요. 혼자 8과목 가르쳐요. 그 얘기는 8개를 망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되는데 사람마다 자기가 잘하는 과목이 있고 좋아하는 과목이 있어서 나머지는 자기도 모르게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학교에서 근무를 많이 했는데요.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11명의 선생님, 11개 반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큰 학교가 장점이 그런 거예요. 10명 이상이 모이면 다 달라요, 잘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과적 소양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문과적 뭐 이런 게 있고 어쨌든 다 달라서 함께 그 수업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면 그게 다 합쳐져서요. 수업이 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작은 학교는 그런 면에서는 되게 안 좋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학년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한 사람이 내가 가진 능력으로 그걸 채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딴 데서 뭘 가져와도 그걸 걸러내는 장치는 나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이 운동을 좋아하면 그 해에는 운동이 확 크고요. 그 해 또 뭐 다른 악기를 좋아하는 선생님 만나면 악기를 막 다 다루고 막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한계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게 보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등교육과정을 어떤 식으로 대폭 손질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당연히 없는 건데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한 명의 교사에게 1년 동안 다 책임지도록 했어요. 그게 초등교육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씩 교과 전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그래봤자 내용이 뭐 영어라든지 과학, 뭐 실과 뭐 이런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더 통합이 되고 그렇게 좀 전문가들도 공교육 속에 무슨 자격증이 있다는 거 없어도 뭔가 그런 기능적인 면에서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철학적인 데 어떤 뭐 이수를 하든 연수를 하든 뭔가가 좀 되면 같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들에서는 이제 자꾸만 어디를 가요. 그런 연결짓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혁신학교를 싫어하는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은 혁신학교를 그렇게 비판해요. 맨날 놀러만 다닌다. 그분들이 볼 땐 그게 공부가 아닌 거예요. 아이들 데리고 농사체험하고 집공예하러 가고 염색하러 가면 저건 공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가 아직도 제가 볼 때 한 7, 80%는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모님들은 혁신학교가 아닌 곳으로 가죠. 특히 중등은 훨씬 심해요.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1시라도 바쁜데 막 그런 거죠.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러면서 학부모들이 도대체 답을 더 찾기 어려운 더 많이 막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할 때 모든 그런 4차 산업에 대한 우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교육을 얘기하잖아요. 교육이 저거 준비해야 되고 교육이 똑바로 해야 애들이 미래에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답은 이거더라고요. 민주주의. 그 결과물들을 누가 소유하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분배의 문제예요. 뭐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제가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로봇의 밑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로봇을 조정하고 그 위에서 기획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을 향유하고 또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가 했던 노동들이 대체되면서 더 많은 생산물들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고르게 나눠 갖는 사회가 되려면 전부 다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학교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내면 되느냐.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지금과 같이 극단의 경쟁 속에서 아이들이 커 나갔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민주주의 사회는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뭐가 부족하면 바로 옆집에 가서 꺼줘, 빌려줘 하고 쓰고 다음에 생기면 갖다 주고 하는 그런 세상이요. 지금은 사실은 무엇도 빌리러 가기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은행 현금 같은 거 없어도 다 핸드폰으로 해결하고 이런 사회가 됐기 때문에 모든 뭐 빌리는 것 자체, 그런 문화 자체가 농촌에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런 말을 모른대요. 꺼져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부모들도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옆집에 뭔가를 빌리러 가거나 빌려주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라는 말을 제가 교실에서 이렇게 봐도요. 그런 거 없어요. 빌려주고 갚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요즘은. 내 것으로 살고 없으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조금씩 폐를 끼쳐도 되는 사회. 그게 인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는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만큼이라도. 그래야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다 같이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끝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역발적 사고를 하는 거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곳곳에 내가 뭔가를 빌려 쓸 수 있고 기대어 살 수 있고 나보다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들이 뭔가를 해줘. 그러면 훨씬 더 편한 거 아닌가요? 역으로. 내가 내 자식만 뭐든지 다 잘해서 얘가 그 사회,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살아야 돼. 얼마나 고역이잖아요. 이게 왜 재능 많은 사람들이 막 몸이 힘들다고 하는 것처럼. 근데 물론 요즘은 재능이 많다 그래서 남을 도와주지 않아. 자기 것만 챙겨.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사실은 공교육은요, 아이들 왜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애들을 왜 키워내요? 이 사회에서 사회인을 만드는 거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바로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 같이 가는 것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개인, 너무나 개별적으로 그것만 극한적인 이기심으로 다 채워서 내 것으로 다 태도를 치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회가 없죠. 마을도 없고 다 없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라는 말 자체를 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머릿속에 그릴 수가 없어요. 아이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린 선생님들도 몰라요. 공동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나마 저 같은 세대는 어릴 때 마을에서 봤기 때문에 알지만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공동체를 어떻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요.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TV 같은 데서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공동체는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 응답하라 19 뭐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열광했던 게 과거로의 회상이었잖아요. 네. 유일하게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나왔던 드라마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남들을 더 잘 짓밟고 이겨내고 이용하고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함께 살려면 적대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잖아요. 네, 성주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쨌든 이게 더 품이 넓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 교실에서 아이들은 옆에 짝꿍하고도 잘 못 지내요. 그러니까 함께 누군가랑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이 참아야 될 일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아이들이 교실에 20명 이상이 앉아 있어요. 하루 종일 몇 번 싸울까요? 종일 싸워요, 종일. 왜? 나는 견뎌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어디서도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참아? 애들 모든 아이가 와서 분노하면 선생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왜 참아요, 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그리고 엄마들은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해 이렇게 말하지. 항상 내 아이가 부당함을 당할까봐 염려하는 그런 얘기는 해줘도 그렇게 견디고 참고 하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하면서 가는 세상이라는 거를 학교 교사들은 끝없이 그 얘기해요. 그렇지 않으면 학교 구성을 어떻게 관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진짜 가능하지가 않아요. 집에서 동생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양보하라고 안 가르치나요? 동생한테는 양보하라고 해요. 근데 이제 애들은 교실에 있는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친구인 거예요. 아이들 머릿속에 내가 얘한테 양보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잖아요. 왜 내가 양보해요? 우리는 친구니까 양보해야 돼. 그게 왜 양보해야 돼? 동생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애들. 굉장히 놀랄 만한 이야기들을 애들한테 많이 듣는데, 그런 얘기는 집에 들은 적 있는 거예요. 뭐, 둘 이상이면. 하지만 친구한테는 양보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왜 양보해?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화폐의 가치가 우리 너무 커져서, 네. 저는 누군가를 애도하기 위해서 멈출 수 있는 사회예요. 학교 교사가 된 뒤로 굉장히 많이 놀란 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셔도요, 애를 안 데리고 가는 엄마, 아빠가 많아요. 굉장히 놀랐어요. 그냥 새벽에 전화가 와요. 자기네 뭐 일이 있어서 지방에 간대요. 그러면 당연히 애를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안 데려가요. 애는 공부해야죠. 이래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거기 가서 얘를 갖추는 게 진짜 공부 아닌가요? 근데 학교 공부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러면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문병도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고려정이죠. 그 얘기는 아이들이 자기 부모를 보고 자기가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자기 미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안 데려가요. 저는 고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중등은 더 안 데려가죠. 만약에 시험이 있다, 100%안 데려가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가는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왜 써놨냐면요. 그 학교에 방과후를 가시든 마을에서 어떤 교육을 하든 내가 맡은 수업은 나 혼자서 책임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인 거죠. 과연 그럴까. 네. 그래서 이제 그 혁신학교에서는 끝없이 선생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기획도 공동으로 하고. 그래서 저 경험에 의하면 선생님들이 그전에는 다 문을 닫고 혼자 수업 준비하고 수업하고 뭐 혼자서 계속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살다가 혁신학교 되면서 전부 다 문을 열고 거의 뭐 시간만 있으면 같이 회의하고 공동 작업하고 아주 개별화된 것만 이제 교실 가서 혼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삶이 바뀌어요. 엄청나게 달라져요. 엄청나게 성장하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본인들 모두에게 유익한지를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혁신학교가 좀 정착이 된 학교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방과후나 기간제 선생님이나 뭐 이런 데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그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공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교육 만들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물이 지도 보고 흐르나 물이 흐를 때 지도를 보고 흐르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수업 계획서 굉장히 막 얘기하고 뭐 교과서 얘기하고 하는데 애들이 배워갈 때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짠 수업 지도안 보고 수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우리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훨씬 그 의도적인 거 말고요. 우연한 것, 우연한 기회와 뭐 그런 순간을 통해서 확 크는 그런 기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가르치는 것만 배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공개 수업을 200번 이상 봤다 그랬잖아요. 다른 선생님들 수업을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수업 쭉 선생님이 준비한 거는 머릿속에 꽉 차 있죠. 쭉 진행을 가는데 아이가 선생님이 준비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질문을 받아서 나누면은 수업의 질이 확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됐고 다음에 얘기해. 지금 이걸 할 거야. 이렇게 넘기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 거야. 정말 안타까운 거죠. 왜냐면 그 아이가 그걸 그 순간 말고는 생각을 못 해낼 게 분명하거든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남의 수업이니까 중간에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깝다 이런 순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요만큼을 준비했지만 나머지는 애들이 더 많이 채울 수도 있다라고 항상 열어놔야 돼요. 근데 많은 교사들이 착각하는 게 수업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책임을 질 거고 내가 주도해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들어오면 안 돼. 이제 이러면서 자기 한계 속에 묻어버리는 거죠. 수업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런 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괴산 지역의 공교육 선생님들이 해준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교육으로 아이들이 왔거나 아니면 학교로 온 선생님들이 이걸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생각나는 걸 좀 정리했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그렇게 시간을 안 지키신대요. 뭐 30분이 넘었는데 온다든지 뭐 아니면 수업을 너무 일찍 끝내버리고 가서 학교라는 곳은 네 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반이 공동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서 먼저 수업을 끝내버리면 그 아이들이 소음을 만들어냈잖아요. 나머지 옆에 그 층이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일찍 끝났어도 자기가 그 시간 안에는 아이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못 하시는 거예요, 외부 강사들은. 그래서는 다 했니? 그러면 애들 끝났어? 그러면 막 일찍 나가려고 하고 나 내보내버려요. 그럼 이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그 층 전체가.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수업을 너무 많이 하신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기능이나 재능만 가지고 학교 수업 오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잘 모르셔서 일반적으로 본인이 쓰는 일상의 언어를 아이들 수업에서 그대로 쓰셔요. 그러면 애들은 반도 못 알아듣거든요. 언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말을 쓰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상어를 쓰면 애들은 계속 그 말이 이게 걸려 있어서, 그리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잘 역할 수행도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언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왜 그것을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설명을 안 해줘도 끝에서라도 그걸 알게 해줘야 되는데, 왜 지금 이걸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애들이 모른 채 수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들아, 지금 뭐 꺼내? 이거 만들어? 색칠해? 다 됐니? 끝? 이건 수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만들기인 거고 체험인 거예요. 수업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목표라든지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이게 순환적으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돼서 아이들이 자기 몫이 이렇게 들어와서 완결이 돼야 되는데, 막 준비물 잔뜩 가져와서 나눠주고 지금부터 뭐 해? 다 했니? 끝? 이거는 수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그때 뭔가 거리를 주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재밌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수업이 잘 된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키트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 그런 거 얘기한 것 같아요. 제품을 사다가 그냥 수업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은요, 이제는 닳고 닳았어요. 뭐냐면 어디 가나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 만들고 그리고 색칠하는 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닳고 닳은 거예요. 그래서 뭘 주면,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거는 아이들 수준보다 약간 높은 단계에서 아이들이 성취감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점핑하는 과정이 수업의 진정한 의미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미 많이 해왔던 거, 내가 해본 것들을 다 약간만 다른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가지고 와서 하라 그래. 그러면 애들이 나 저거 알아, 해본 거야. 그리고 열심히 해가지고 딱 내요. 재미 하나도 없는 거야. 애들이 하긴 하지만 애들은 그 시간에 의미가 없어요. 이거 어디서 해본 건데 그 다음이 없는 거야. 그 다음이 뭔가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학교에 들어오는 수업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마을 교육과 연계하든 여러 가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외부 선생님들을 많이 이렇게 접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옆에서 계속 체크를 하죠. 저 수업은 안 되겠구나. 저런 방법은 안 되겠구나.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런 수업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기계처럼 그 시간에 움직이는 거예요. 네. 요즘 애들은 마인드맵도 되게 잘해요. 하도 해봐서. 이런 주제로 마인드맵 할 거야. 그러면 기계처럼 해내요. 몇 가지 있어요. 색칠 잘하고요. 색칠도 하도 해봐서 너무 잘하고요. 하여튼 몇 가지가 있어요. 애들 잘하는 거. 근데 흥미는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애들 표정 보면 알거든요. 그거는 수업으로서 가치는 굉장히 낮은 단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아이들을 많이 못 만나본 선생님들일수록 말을 굉장히 빨리 하세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아이들 표정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말하는 게 연습이 돼서 습관이 됐거든요. 그리고 하다가도 계속 멈춰요. 아이들이 오는 속도를 기다려주고 멈추고 이렇게 가요. 사실은 수업은 계속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교사 입장에서는. 내가 다 준비했지만 그거를 반도 못할 때가 굉장히 많고요. 그걸 다 해내거나 플러스 알파 더 가져가서 그걸 진행을 하면 기분이 몹시 좋은 날이지만 아주 1년에 몇 번 안 되는 수업이고 대부분은 반도 못해요. 근데 내가 준비한 걸 못했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속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부하는 사람은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맞는 속도로 가는 거를 우리는 맞춰야 되는 거니까. 네, 어쨌든 속도가 대체적으로 너무 빨라요. 그리고 계속 독촉해요. 왜냐면 내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뭐 40분, 80분 정해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은 그 시간 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연속적인 게. 그러니까 계속 애들이 독촉하는 거야. 빨리 해. 몇 분 남았어. 빨리 해. 막 이렇게 하면서 애들 계속 심리적으로 복가되는 거죠. 이런 거가 굉장히 일반적이고요. 목소리를요, 저 밖에서도 들리게 크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크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 그래서 제가 작게 해도 들려요. 이렇게 말씀을 해드려도 이분이 목소리를 크게 해야만 애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절박하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건데, 근데 애들은 태평하거든요. 근데 혼자서 막 목소리를 이렇게 하이톤으로 해서 40분 내내 그 목소리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요, 선생님은 안 쳐다봐요. 귀가 아프고 막 싫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이톤, 특히 여교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고요. 남자 선생님들은 가끔 오셔서 격한 말들을 많이, 자기도 몰래, 욕 비슷한 말, 이렇게 좀 센 말들을 해서 아이들이 놀래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중등은 욕하시는 분들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초등은 굉장히 언어가 많이 순화돼서 정말 예쁜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남자 선생님을 만나면 끝난 다음에 말해요. 선생님, 그 선생님은 동네 아저씨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로 평가에서 안 좋게 나오죠. 그래서 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고 마음을 읽어내고 이 과정이 기본으로 되면서 진행이 돼야 되고요. 가끔은 뭔가를 할 때, 만들거나 뭐 작업을 할 때 위험한 도구를 쓰거나 뭐 과정에서 애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도 흉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안전지도에 관련된 것들은 좀 강조하는 거는 필요하고요. 교사가 그 시간에 딱 들어가면 반드시 오늘은 아이들하고 요거는 해야지라는 핵심적인 거는 인지를 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하시다 보면은 애들이 떠들고 뭐 하다 보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나가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 끝나고. 그래서 수업에서 이 시간에 내가 반드시 아이들하고 어떤 걸로 만날 것인지, 그 목표점, 그리고, 핵심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주제 같은 거? 뭐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도달을 어느 정도 성취가 쭉 있으면, 제가 아까 반밖에 못해도 괜찮다고 한 게, 그걸 다 예상을 한 거거든요. 요만큼 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가도 괜찮아. 라는 수준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행하는 교사 자체가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년이 섞여 있을 때는, 가능하면 낮은 학년에 맞추는 게 편해요. 낮은 학년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 아이들 따로 봐주시는 게, 너는 여기까지 하면 좋겠어 라고 따로 봐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공평한 것 같아요. 높은 수준에 놓고 낮은 아이를 따로 봐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봐줄 수는 개별 작업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실 때는 학년이 낮은 데다가 맞춰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에서는 그 외부 교사나 또 특기적성 하시는 분들하고도 회의를 어렵지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목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왔고,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함께 하는 게 좋겠고, 이런 안내들을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른 일반 공교육에서는 그런 안내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한테 피드백 받을 때 굉장히 안 좋게 막 나와요. 아이들은 다 고지고대로 써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끝없이 같이 얘기하고 협력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업을 하기 전이나 하신 다음에 아이들 피드백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스스로 받아가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평가서 해가지고 받는 것도 공식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수업을 어디선가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아이들한테 오늘 수업 어땠니?
만약에 여기서 이런 걸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 와서 받는다면 뭘 바꾸면 좋겠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애들 다 말하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그게 진짜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지낼 때 끝없이 질문했어요. 아까 제가 오늘 강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질문한 것처럼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은 이러이러한 거야.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 너희들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니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아침 인사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아침 나누기를 하거든요. 그럼 아이들 컨디션이 체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활동 중에 제가 계획한 순서를 많이 바꿔요. 그러면 이 활동을 먼저 하면 좋겠다. 이걸 먼저 배우면 좋겠다. 그걸 아이들하고 매일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교실에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수업 순서뿐만 아니라 그 활동 방법이라든지 자료 쓰는 것 많은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저는 계속 의사를 물으면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제 수업으로 단련하다라는 책에서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물론 이해 수준이 낮을 수도 있고 간단한 작동법을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모른다라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배우는데 기본 출발점으로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있는 거야. 친구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실에서 이런 말을 교사가 계속 하면요. 그 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 주눅들지 않는 굉장히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몰라? 라고 만약에 교사가 말을 해버리는 순간 모르는 아이들이 일시에 자존감에 다 상처를 받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아주 못하는 아이를 만나도 선생님은 학교 다닐 때 너보다 더 못하는 것도 많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시간이 가면 저 친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그거를 친구들과 선생님이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아이를 이렇게 세우면서 가는 수업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해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 잘하는 아이만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누구나 다 그걸 그만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누구는 이걸 잘하고, 누군 달리기를 잘하고, 누군 그림을 잘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못했던 거를 자기가 하게 됐을 때 성취감을 가졌을 때 기쁨은 굉장하거든요. 그럴 때 놓치지 않고 축하해 주는 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흥분이요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에너지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떨어지는 아이가 어떤 거를 성취해냈을 때는 아예 그냥 수업을 잠시 접고 그 아이를 축하해주는 시간을 막 갖기도 하거든요. 짤막한 파티 같은 걸로. 그럼 애가 굉장히 으쓱해지죠. 자신감을 확 갖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사가 얼마나 섬세하게 아이들을 관찰해야만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잘하는 사람 발표하고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볼 수 없는 것들을 봐야만 못하는 아이가 발전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은 계속 변해요. 계속 변하는데 이렇게 쭉 변하는 아이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조금씩 변하거든요. 이 포인트가 발견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칭찬을 해내면은요, 친구들이 그걸 보고 말을 해줘요. 교사가 놓쳤을 때, 선생님, 내가요, 드디어 이걸 해냈어요.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예쁜 거죠, 그 눈이.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되죠. 교실 분위기가 상상이 되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성적인 아이들이 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유리한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공부를 한다는 게 결국은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건데, 그 표현의 방법이,
뭐 다 같이 말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글이 굉장히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좋고 기록으로 남기니까 또 다음에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글쓰기는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이라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니까 거의 매일 글쓰기를 어떤 식으로든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하는 건 별로 없고 초등이니까 짧게 이렇게 하는데 정말 쓸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에 알림장 같은 거 쓰잖아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한 줄 느낌 쓰는 게 있었어요. 저희 반에는. 오늘 내가 학교에서 어땠는지 딱 한 줄만 쓰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애들 쓰기 싫으면 좋다, 싫다 막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렇게 써도요. 그 짤막하게 써도 걔 성질이나 이런 걸 제가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분을 전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한 줄 느낌에 쓰게 한다든지 해서 그러면 애들이 한 줄만 쓰려는데도요 엄청나게 쓰는, 특히 여자애들은 엄청나게 길게 쓰기도 하거든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내가 뭐가 좋았고 뭐는 어려웠고 누구랑 놀았는데 기뻤고 누구랑 싸워서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다 써요 거기다가.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서 나중에 문집으로 만들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자기 기록을 계속 해 나가는 것. 그런 게 습관이 된 애들은 일기도 계속 쓰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로 정리하고 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게 참 좋아요. 어떤 수업이든.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애들이 막 긴 거 쓰기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포스트잇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하면 좋아요. 그런 거라도. 네. 그리고 뭐 수업으로 단련한다 이 책을 쓰신 분이 저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던 게 뭐였냐면 1시간 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매일매일 앉아서 얼마나 지루해요. 최소 하루에 한 번은 배꼽이 빠질 정도로 아이들을 웃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즐겁게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사실은 있어요. 뭔가.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속에서는 굉장히 캐릭터가 다양해서 친구들을 즐겁게 해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아이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친구를 웃겨요. 그럼 자기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실이 좀 유쾌하면 참 좋죠. 그래서 너무나 진중하게만 가는 것보다 때로는 좀 이렇게 활기차게 웃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생님이 자기 수업에 준비되지 않은 이야기를 어떤 아이에게 했을 때 그걸 끌어들이지 않고 이게 다 차단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내용과 상관없는 것 또는 전혀 다른 오답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그것을 발전시키는 힘, 그게 교사의 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떤 질문이 좋은지는 다 아시죠? 만약에 지금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게 뭐야? 그럼 이런 거는 질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질문이 아닌 거예요. 수업에서의 질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지금 가을에 대한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을이면 생각나는 거 그러면 막 나올 수 있죠. 그럼 거기서 나온 걸로 계속 끄집어내서 계속 연결시켜서 1시간 이상을 수업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계속 묻고 답하고 연결하고 그 아이들 경험과 추억이 그 속에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놀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교사에게 있으면 좋겠죠. 교사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 그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놀 때도 보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애들 다 그대로 따라 하는 것처럼 지들끼리 놀 때도 그런 식의 문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독점하려고 하는 아이 있어요. 계속 자기 혼자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자기만 질문하려고 하고 자기만 시켜달라고 하고 이런 아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수업에 보면은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교실을 장악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간을 정해준다든지 핵심만 말하게 한다든지 그 시간은 함께 다 같이 쓰는 시간이라는 것,
그런 공유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시켜야 돼요. 저는 이 목소리의 파이에 대해서 연습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주의는 저는 이 목소리 파이가 균등하게 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어디서든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 가면 누군가만 말을 한다면 거기 민주주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교실에서 20명 이상의 아이가 있는데 한 사람만 5분, 10분 그 시간을 다 장악해 버린다면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공평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속 정리해 나가고 연습시키는데 많은 학부모들이 그런 아이의 학부모들은 엄청나게 따져요. 왜 우리 아이 말하는 걸 막냐? 왜 안 시키냐? 왜 우리 아이만 미워하냐? 이렇게 발전을 하죠.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무조건 아이 말은 다 처음부터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또 많아요. 너무나 어렵거나 뭘 질문하는지 모르겠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이렇게 수업을 보다가 아이들이 난감하겠다. 저건 아무도 대답을 못하겠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핵심이 없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뭐라고 흉내를 못 내겠네. 하여튼 그런 질문들을 하셔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이들한테 뱉기 전에 머릿속에서 피드백이 한번 되고 나갈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표정이 애매하고 뭐 아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해서 쉽고 핵심만 요약하는 질문으로 정리해서 말을 할 필요가 있겠죠. 발언 신호를 포착하는 거요. 이게 이제 신규 교사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제가 볼 때는 아이가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데 걔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막 혼내켜요. 걔는 뭔가 하고 싶거든요. 선생님한테 뭔가를 막 메시지를 전하는데 몰라요. 그래서 그냥 걔를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못 본 척하는 그런 교사들이 많아요. 교사들 중에도 아주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그런 거가 많거든요. 그래서 눈빛만 봐도 뭐 하나 이렇게 몸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아이 마음이 이렇게 전달되게 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가 아이와 같아지는 것도 필요해요. 저는 그냥 대든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해 때문에 아이를 미워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잘 못 알아보고 교사가 못 알아보고 아이를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제일 딱한 경우죠. 아이는 얼마나 속이 퍽퍽하겠어요. 말도 못하고.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수업을 하실 때 유난히 교사 옆에 가까이 오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외로운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친구 관계가 원활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인정 욕구가 아주 강한 아이들은 무조건 교사 옆으로 와요. 그가 누구든 무조건 와서 날 좀 봐주세요. 뭐 나를 예뻐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온몸으로 보내거든요. 그 아이들은 그냥 오게 하지 말고 가능하면 친구들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가끔은 이제 이런 거. 지난번에 윤수쌤이 얘기하실 때 카드가 되는데 안 해줘서 싸웠다고 애들 앞에서 그 얘기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경우죠. 말하기 싫지만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 부조리하거나 부정한 상황 앞에서는 내 목소리를 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는 친구들이 자기 물건을 가져가고 자기를 때리고 해도요, 가만히 앉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해 안 가시죠?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기에 눌린 거예요. 친구들 중에는 왜 힘 세고 막 와일드한 애들 있죠. 그러면 덩치에 상관없이 기가 약한 애들은 지 물을 친구가 다 먹어버려도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일러요. 내 친구가 내 물 뺏어 먹었다고. 근데 교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걔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이 먹은 애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은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네가 싫다고 말했니? 그러면 교사한테도 네라는 말을 못해요. 성격적으로 내성적에서 고개만 흔들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계속 이런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네가 네 힘으로 걔한테 떨려서 무서워서 먹지 마, 내 거야, 손대지 마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면 선생님한테
SOS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걸 계속 연습을 시켜야 돼요. 네가 엄마한테 가서 이르는 건 이미 시효가 끝난 거고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하자. 그 연습을 자꾸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엄마는 계속 무슨 일 있으면 엄마한테 연락해. 아무 때나 쫓아갈 거야. 이렇게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하다가 사라졌어요. 보면 저희 공중전화로 엄마한테 전화하고 있어요. 엄마, 친구가 어땠어요? 쫓아와서 저기 서 있어요. 수업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약한 아이들도 그래서 네가 말로 할 자신이 없으면 쪽지를 써서 선생님한테 줘라. 이런 연습을 자꾸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아주 근데 그런 애들의 특징을 보면 뒤에 엄마들이 엄청나게 거대한 몸으로 지키고 서 있어요. 엄마가 좀 작아야 돼요. 엄마가 언제 어디로 달려갈 수 있다라고 애한테 계속 인지를 시킬수록 아이는 엄마한테 기대요. 근데 엄마가 직장 다니고 이런 애들이 훨씬 더 잘 커요. 애들을 막 9시, 10시까지 방치하는 애들을 엄청 씩씩해요. 자기가 다 챙겨 먹고 동생도 보고 청소도 해요. 그리고 학교 와서도 선생님 제가 뭐 도와줄까요? 막 이래. 근데 엄마가 다 챙겨주고 그냥 막 발에 정말 요만한 흙 하나 안 묻게 하는 애, 그런 남자애도 애일수록 친구하고 놀 줄도 모르고 양보도 못하고 싫다는 말도 못하고 집에 가서 애들이 나하고만 안 놀아. 이렇게 말해요. 답답하죠. 네. 네. 네, 이렇게 흐름을 끊어놓는 이야기, 이런 애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교사는 친절해야 된다. 뭐 언젠가부터 뭐 선생님 한 5년 이상 됐나? 뭐 서비스, 교육 서비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우리가 어쨌든 봉사를 해야 되는 교사가 어느 날 서비스직이 돼버린 그때부터 어쨌든 고객 만족. 뭐 그런 거. 그래서 뭐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요. 저기서 누가 이렇게 기웃거려요. 그러면 교사는 수업을 해야 될까요? 가서 그 사람 민원 처리를 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인데. 그래서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문을 열고 누구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나가서 온 동네방네 내가 왔는데 그 선생은 인사도 안 하고 지 할 일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뭐 은행에 가면 어서 오십시오. 그거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애들이 많아요. 막 선생님이 말을 시작하면 지가 더 크게 말하고 지가 다 해버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친절한 선생님이어도 아이들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선생님이어도 원리 원칙, 교실에서 지켜져야 될 것들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약속도 되게 많이 만들어요. 하지만 애들은 안 지키죠. 물론 바로 지킬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긴 해요.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이렇게 성장해 나가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에요.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교사가 지금은 선생님이 이야기를 먼저 하자라고 했을 때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내가 말 못하게 했어. 나만 못하게 해. 나만 미워해. 이제 이렇게 3단계 논법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럼 또 바로 이제 문자 오고 메시지 오거든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수업안 짜는 걸로 넘어갈게요. 혁신학교에서 공동수업안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되게 초등은 많이 짜요. 중등은 자기 과목 때문에 공동수업안을 큰 프로젝트 아니면 못 짜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같은 학년 선생님들끼리 거의 매주 그 교과서 다 펼쳐놓고 하여튼 재구성 하면서 공동수업안을 짜고 짠 걸 가지고 자기 수업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해봤더니 어떻더라라고 또 다시 협의한 다음에 다음 수업안 짜고 이렇게 일상을 살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짠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더라는 거죠. 이제 살아보니까. 그리고 뭔가 짤 때, 저 선생님이 뭔가 더 아이디어가 이 분야에서는 많을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연락하기도 하고. 근데 거의 뭐 같이 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에서는 큰 학교에서 굉장히 유리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개 과목을 한 명의 교사가 다 완벽하게 소화해서 잘 가르친다는 건 전제 자체가 전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 그다음에 내용의 통합,
또 더 다른 사람들이 더 전문가 집단이 함께 결합하는 것, 마을이 결합하는 것, 이렇게 해야 교육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우찌다 선생님이 하신 명언 중에 하나가 누구도 혼자 좋은 교사가 될 수 없다. 저는 혁신학교에서 저걸 몸소 경험을 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혁신학교를 제가 이제 한 3년을 준비했어요. 혁신학교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3년을 준비를 해서 엄청나게 보따리를 많이 싸갔는데 아무 공부도 안 한 선생님들하고 그냥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분들 속에서 제가 뭔가를 처음 계획한 거를 던져주고 의견을 받고 이렇게 조율을 해 나가는데 그분들이 즉석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뇌를 계속 건드려 주는 거잖아요. 서로 계속 아이디어가 계속 상승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준비한 게 10개인데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100개, 2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할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걸 가지치기 할까를 회의를 했어요. 그 정도로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학교에서 공부 시간인데도 즐거워했죠. 왜냐하면 수업이 풍성해지고 그 전의 수업과 달랐으니까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자료 면에서도 그렇고 또 풍성하게 아까 시간과 사람과 공간을 연결해주는 외부와 이렇게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니까 애들이 너무 즐거워했죠. 그 피드백이 학부모에게 가고 지역에 가면서 학교가 너무 커져버리는 그런 일이 물론 있었지만 어쨌든 함께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마을에서 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능만으로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난번에 소개한 것처럼 다른 마을에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는지를 끝없이 보고 함께 얘기하고 하면은 내 수업이 훨씬 풍성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만나시고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몇 분 남았어요?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수업은 짧까요? 그만하고. 빨리. 조금 남았어요, 이제. 예.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가 공동 수업안을 짰잖아요. 11개 반이 똑같은 수업안을 하나 딱 짰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공개 수업을 저희들끼리 이제 수업 나눔이라고 해서 그 선생님들이 수업할 때 저희가 다 들어가서 본 거예요. 어떤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1개 수업, 똑같은 하나의 수업을 가지고 11개, 같은 연령의 아이들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업이 다 다른 거예요. 왜 다를까요? 대상의 성격과 성향과 그쵸. 아이들이 다르고 교사가 다르고 그 반에서 그동안 만들어 온 역사가 다르고 교실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현상이 저희들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각 반마다 장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반 수업을 보는 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보통 선생님들이 수업 본 게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혁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수업 나오는 걸 하면 서로 내 것 좀 봐줘.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선생님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동 수업안을 가지고 서로 다른 빛깔을 내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원래 이제 학부모에게 공개하거나 교사에게 공개하는 수업 말고도 저희들끼리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선생님들과 혼자서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과 이게 질을 다르겠죠. 양질이 다르겠죠. 그래서 혁신학교의 교사들에 대해서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함께 가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혁신학교는. 그래서 근데 같은 수업안을 가지고 그 반에서 또 하면은 또 달라요. 왜냐면 애들이 날마다 기분이 다르고요. 애들의 기분은 아시죠? 진짜 하늘과 땅을 계속 오락가락해서요.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해야 돼요. 내가 준비한 수업이 아주 열량이 큰 거예요. 근데 애들이 다 가라앉아 있어요. 아무리 갖다 둬도요. 애들이 못 받아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수업을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오늘 계획했던 거를 못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항상 일주일분 이상을 한 달, 한 학기 부분을 이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쪽에 있는 수업을, 오늘 애들은 이걸 갖다 써야 돼. 그럼 그렇게 갖다 쓰고 막 했거든요. 근데 일반 학교 교사들은 진도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되게 그런 거에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수업은
아이들과의 관계 맺기가 안 되면 아이들 눈과 마음을 읽어내는 힘, 대화를 풀어가는 힘, 질문에 답하고 뭐 이런 끌어가는 힘, 이런 것들 소통하기의 연속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뭘 주기만 하면 된다라고 여태까지 수업을 생각했다면 다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수업을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근데 이제 가끔 나는 외부 강사니까, 나는 마을 교사니까 애들한테 좋은 것만 주고 싶어요. 절대로 화도 내면 안 되고 친절하게 하고 다 서비스만 하고 싶어. 대부분 이런 마음으로 딱 수업을 하셔요. 이렇게 보면 애들이요 귀신같이 그걸 알고요 아주 나쁘게 악용을 하는 놈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장난이나 심한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그 규범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죠. 근데 지나치게 허용적이면 수업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다른 애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그 배움 활동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주는 거는 절대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단호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많고요. 학교에서 지켰던 그 수업 시간의 원칙은 밖에서도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되고요. 어디에 있는 선생님이든 만나서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역할과 위치는 똑같은 권위를 스스로에게 인정을 해주세요. 뭐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애들을 만났으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나는 뭐 정식 교사도 아니고 뭐 이러면은 그 애들이 그걸 읽어낸다니까요. 눈빛이 달라요. 학교 교사가 갖는 강한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마을 교사와 외부 강사한테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시간만 하면 갈 사람이야가 얼굴에 써 있다니까요. 애들이 그걸 읽고요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어깃장을 놓고요 정말 못된 행동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정규 프로그램 속에 외부 강사가 와도 항상 저희가 옆에 서 있어요. 팀 티칭으로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 애들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내고 그 수업도 저희가 보조교사로 이렇게 참여도 하고 하면서 수업이 더 이렇게 질적으로 올라가죠. 그분이 그걸 불편해 할 수도 있지만 처음엔 불편해도 같이 하다 보면 괜찮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혁신학교에서는 앞에 이런 테이블도 다 없어요. 교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애들하고 똑같은 책걸상 앞에 하나 놓고요. 애들하고 똑같은 높이에서 수업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다니면서 봐줘야 될 애들이 있으면 이렇게 순회하고 가끔 일어나서 전체가 다 선생님 얼굴을 바라봐야 될 때는 일어서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이들하고 똑같은 책걸상을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 눈높이로 수업하고 어떤 그 있잖아요. 전체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개별 애한테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진행하다 보면 그거 반드시 분리하시는 게 필요해요. 분리해서 가까이 가서 그 아이만 들리게 속삭이면서 얘기하고요. 전체가 들어야 될 내용이 아니면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하거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선생님한테만 할 얘기가 있는데 애들이 다 들리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손을 들면 선생님이 가서 귀를 대면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하고 또 아니면 아이가 선생님이 걔를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귓속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해요. 왜? 남한테 피해 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일정 부분이지만 사적 영역을 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애를 공개적으로 혼내야 될 일이 있고요. 사적으로 혼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구별하지 않고 했을 때 민원이 되기도 하고 아이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따로 얘기하는 게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공개적으로 야단치면은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뭐 가능하면 1학년 아이들도 그렇긴 한데 그 행동을 꾸짖어서 다 같이 그걸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거는 걔를 혼낸다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가능하면 혼낼 때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좀 구별하면 좋고요. 어쨌든 원칙이 있다. 그 밖에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과 같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지난 첫 시간에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경쟁 언어 쓰지 않기.
교사가 자꾸 아이들을 경쟁시키거나 경쟁에서 우세한 아이거나 열등한 아이를 꼬집어내는 그런 언어는 쓰지 않게. 여기는 몇 개만 썼는데 정말 끝도 없이 우리가 그런 말 쓰거든요. 그리고 그 칭찬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낮은 단계에서 점핑하는 과정에서 그 아이한테만 살짝 칭찬을 해도 굉장히 애가 행복해 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전체가 다 그 아이를 축하해서 더 힘을 북돋아줘야 될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칭찬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칭찬을 남발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칭찬이 좋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부정적이에요. 애들도 알아요. 내가 정말 고생을 했고 성취감을 느꼈어.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뭐 잘했어. 칭찬 받을 만해. 라고 했을 때 칭찬 받는 것과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선생님이 과하게 칭찬을 해. 일상적으로 립 서비스를 해요. 그러면 애들은 아, 저 그냥 하는 말이야. 칭찬이 아닌 거예요. 이미 언어는 칭찬이지만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칭찬을 할 때 그게 효과가 빛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게 있고요. 벌도, 예, 그렇고. 하여튼,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벌을 받고 그게 후유증이 커서 일이 막 2차, 3차 커지는 경우도 5학년, 6학년, 뭐 중고등 아이들은 크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살아보니, 애들이 하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애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소한 표정 하나에도. 근데 그걸 자기가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심리적인 내부의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서 애가 설득력 있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지 못해도 믿고 기다려주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좋다면, 네가 비밀일지어도 얘기를 해주면 내가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도 입을 안 여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꼭 알아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얘기하기 힘들면 더 생각해보고 네가 마음이 열릴 때 아무 때나 얘기해줘. 그때까지 기다릴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면 좋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마을교사는 좀 한계가 있겠다. 계속 오지 않으면. 그쵸? 그런 경우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선생님한테 말할 수는 없지만 네가 다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네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해주면 좋겠네요. 많은 선생님들이 칭찬 스티커라든지 먹을 거 이런 거 많이 줘요. 근데 혁신학교에서는 이거 다 없앴어요. 이게 왜 있는지 아시죠? 애들 관리가 너무 편하거든요. 애들은요, 사사원 거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애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스티커나 먹을 거 이런 거 많이 줬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경쟁이잖아요. 경쟁시키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혁신학교에서 공동체 학교 만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스티커를 주고 먹을 거를 준다? 이거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없애기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있던 학교들은 이걸 없앴거든요. 교사협의회를 해서. 근데 누가 주는지 아시죠? 방과후 선생님들이 와서 계속 주는 거예요. 스티커 주고 사탕 주고 막 주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막 상품 주고. 그리고 또 마을 학교나 뭐 이런 데 가면 또 뭘 막 받아와,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받은 교육과 이게 안 맞으니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어디 가니까 이런 거 줬어요. 그래서 이래서 이제 손발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과 연결된 그런 상품이나 스티커, 먹을 거, 이런 거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뭔가 축하할 일이 있거나 칭찬할 일이 있으면 다 같이 함께 파티를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우열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는 해요. 다 같이 하는 거. 그런 거 괜찮은데 몇 명만 뭘 줘요. 그러면 애들은 그게요, 꿈속에서도 나타나나 봐요.
두고두고 얘기하거든. 사탕아, 막대 사탕 하나 가지고. 그래서 칭찬 스티커에 누군가에서 혁신학교, 저희가, 제가 있었던 혁신학교에서는 뭐 대회 다 없애고 상도 다 없앴거든.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애들을 줄 세우는 건 안 하기로 했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많은 학교들이 이거 해요. 편하니까. 밖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티커 주고, 상 주고, 이런 거. 지난번에 그 수업안 짜실 때 몇 차시 뭐 시간 이런 얘기 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1년 내내 애들을 만나니까 대 프로젝트를 짜면 한 학기 내내 해요. 한 학기 내내. 뭐 만약에 프로젝트 명이 뭐 평화다. 그러면 각 과목을 어떻게 그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풀어갈 것인지를 한 학기 내내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냥 하루 종일 하는 거, 일주일 하는 거, 며칠 하는 거, 40분짜리, 80분짜리 아주 다양하게 짜거든요. 그거는 교사가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짜요. 짜서, 근데 만약에 80분짜리를 짰는데 애들이 그 시간 안에 안 끝나. 그럼 160분도 그냥 가요. 그런 거를 저희는 이제 계속 데리고 사니까 그렇게 빨리 오히려 끝나기도 하고 더 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융통성을 갖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노예가 돼서 수업을 진행하지 않아요. 어쨌든 굉장히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해요. 그 80분 동안 수업한다 해서 애들이 화장실도 안 가고 꼬박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은 우리가 뭐 수업 안 짜고 하듯이 활동이기 때문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화장실 같은 거 가고 이런 건 자유롭게 하고요. 물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뭐 몇 차시분을 어떻게 짤 것인가는 그런 필요가 먼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 교육이 필요하다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을 수업하고 연계될 때는 마을에서 이제 줄 수 있는 그 내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학교에서 어떤 걸 요청해 오면 그 시간은 뭐 정해져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가능하면 길게 가는 게 교육의 효과는 더 큰 것 같아요. 대신 길게 갈 때는 더 고민을 많이 하고 더 잘 짜야 되는 건 있어요. 애들이 뻔하다 그러면 교육의 효과는 없어요. 왔는데 여기 뻔해. 내가 어디서 한 거하고 비슷해. 이러면 교육의 효과 없다고 보셔야 돼요.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널려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 비슷한 과정을 하는데 여기서 뭔가 받아가는 게 달라. 선생님이 하는 언어가 달라. 여기서 받는 메시지가 달라.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6학년 다른 학교 후배, 제가 이제 창비에서 혁신학교 사례에 대한 책을 냈었는데 거기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6학년이 이제 함께 공동 수업안을 만든 거예요. 대 프로젝트 이름이, 그 이름 짜시는 게 어렵다고 그때 하셔서, 자연으로 배우는 삶. 이건 선생님들이 만든 제목이고요. 저는 이 프로젝트 명도 아이들이랑 많이 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가안을 만들고 바꾸고 싶은 기회를 항상 줘요. 마음에 안 들면 너희들이 바꿔도 된다 해서 항상 아이들이랑 최후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제 교사가 준비는 다 하고요. 그래서 턴론 프로젝트를 한 사례.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짭니다. 왜 이런 주제를 선정했는지 선생님들이 짜고요. 어떤 교과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인지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래서 그 흐름도를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벽시 관찰하고 뭐 이렇게 키워서 모내기 하고 보고서 쓰고 하는 것까지가 1학기 활동이에요. 그래서 각각 과목에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또 정리해내고, 차시라는 거는 이제 어머나 그 시간, 일이 40분이에요. 초등학교에는. 그러니까 2차시면은 80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까지 계획을 다 세워요. 학교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뭐 이렇게 짜는 게. 마을교사는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 무슨 과목에서 이런 거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저희는 다 뒤져야 돼요. 뭘 하려면. 그리고 학교는 항상 또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업한 다음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획에 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쭉쭉 넘길게요. 벽시를 관찰하고 그림과 글로 나타내기 활동을 했네요. 아이들, 6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쌀과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직업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원래 그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풍물 치고 막 노동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동요를 또 조사를 하고 배웠네요, 아이들이. 노동요를, 우리 민요를 가지고 배웠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활동한 것들을 뉴스로 제작을 해서 발표하는 활동도 하고, 이거는 뉴스를 제작 준비를 위한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변호사가 다 되면 2학기 때는 쌀로 음식 만드는 그거를 할 건가 봐요. 그 계획서를 썼고요. 모내기 사진이고, 모내기 후에 음식 만들어 먹기, 모내기하고 보고서 쓰기. 애들 그림 보면 진짜 재밌어요. 그 다음에 소감 쓰기. 소감 같은 거 할 때 항상 교사들도 함께 해요. 네, 이렇게 선생님들까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한 학기.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 아이들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수업을 다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이 시간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례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혁신학교에서 1학년, 이건 그냥 아주 보고서가 아니고 진짜 기획 단계에서의 손끝 활동을 했었어요. 1학년이어서 창체와 통합교과를 가지고 손끝 활동을 했던 계획서예요. 소주제를 계절로 나눴어요. 초등학교 저학년은 계절별 교과서가 있거든요. 저학년 학부모 계세요? 안 계세요? 계절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절별로 손끝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어떤 시간에서 가져와서 할 것인지를 이렇게 쭉 하고, 각 차시마다 또 주제를 또 따로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짠 계획서를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는 한 차시 수업 지도안을 이렇게 짰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길게 하실 거면 뭐 이렇게 양식은 사실은 그냥 만드시면 돼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가 참고가 필요하시면 뭐 대주제, 소주제, 목표, 뭐 그다음에 활동 내용, 뭐 시간 이런 정도만 하시면, 한쪽에 준비물 뭐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겠죠. 있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선생님들 수업 계획서 학교에서 공개 수업한 지도가 옛날에는 아까 턴론 프로젝트처럼 공개 수업을 할 때 수업 계획서가요 한 10쪽 이상이었어요. 1시간 수업을 하는데 공개 수업한 지도서를 10쪽 이상을 해서 냈었어요. 얼마나 형식적인 거를 많이 쓰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혁신학교에서는 다 간편하게, 그런 양식들은, 보고서는 간편하게 하고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수업 지도안도 굉장히 간편해졌는데, 그게 이제 저희 양식은 여기하고 우리가 선생님 그때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지난번 거 보여드릴까요? 일시 주제, 뭐 학습 문제, 뭐 이거가 있어요. 거기에는 없는 수업 이야기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을 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교사는 어떻게 이거를, 어떤 의도로 이 수업을 기획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한테 접목시킬 것인지, 기대하는 건 뭔지, 이 이야기를 교사가 자기 이야기처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수업 이야기를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여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목표와 바라는 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이야기 쓰고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안 되나요? 한 장짜리랑. 네, 일단 보시고 원하는 거를 또 있으니까 나중에 출력해서 뭐 도입 전개 정리 뭐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배움 열기, 배움 활동 정리 이런 식으로 3단계로 많이 하고, 요 밑에 각 단계에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게 있으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공유하는 자료고요. 밑에는 아이들과 그 전에, 본 수업을 하기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나눈 참고 자료를 이렇게 놨고요. 보통 이제 수업할 때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 선생님을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아이들이 어느 지점에서 어려워하고 어느 지점에서 배워가는지를 서로 이야기 나누는 회의를 나중에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가 앞에서 어떻게 할 때 아이를 자극을 시켰는지, 어떻게 할 때 아이들이 배움을 더 왕성하게 했는지, 어떻게 할 때 손을 놓아버리는지 이런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좌석표를 선생님들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하고 교사들끼리 메모를 해서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계획서를 또 보여드릴게요. 뭐 비슷한 건데, 예. 양식은 똑같은 거야. 이렇게. 수업 설계도 같은 경우는 수업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가 그냥 한 거예요.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형식적 폼 말고 혼자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아요. 배움력을 위해서 내가 뭐라고 질문을 할까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이런 거는 수업 안에는 없는 거죠. 수업 안에는 없지만 한번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각 단계에서 나는 아이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보고, 이런 것도 도움돼요. 이렇게 한번 수업 설계도를 한번 써보는 것도. 네. 그 마무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기서 수업 이야기를 썼지만 그래도 다 못 쓴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써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보는 게요. 내가 아이들하고 수업을 진행할 때 이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더 잘 수업을 계획대로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밑에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배움력이 이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있던 학교에서는 요것만 써요. 요것만. 제목하고, 그러니까 그날 주제하고요. 수업 이야기만 써요. 그리고 아이들 좌석 배치도만 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선생님들은 수업 이야기만 갖고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저희들은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따로 굳이 봐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정말 핵심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이거구나라는 것만 인지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없애버리는 운동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예 안 써요. 그냥 수업 철학에 대해서만 이 단원 핵심 주제 나의 이야기 끝. 요즘은 그렇게 해요. 그 양식을 제가 담아왔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자, 여기까지요. 질문 있으세요? 어쨌든 수업 지도안 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감을 좀 붙돋아 드려야 되는데. 내일 수업 어떻게 하실지 내일은 수업은 진짜 짜야죠. 내일 이제 1시간, 예, 내일 마지막이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내일은 꼭 오셔서 수업안을 직접 작성하시면서 저한테 계속 1대1로 물어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계속 질문에 답해 드리고요. 된 거 가지고 좀 발표 좀 하시고, 아니면 정말 한 분이라도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시연을, 여기가 학생이다 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시는 연습도, 교사들끼리는 그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 되게 재밌게 해요. 학생 역할 되게 잘하거든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막 이런 것도 하고요. 막 저희끼리 하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기 때문에 수업방에 그런 것도 막 하면서 되게 재밌게 하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게 도움이 돼요. 연습해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회가 많지 않으시니까 집에서 거울 보고도 하시고 녹음하면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혼자 그냥 아무도 없지만 수업한다 생각하고 말을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녹음을 해보시면 자기만의 특징이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애들이 이거 참 싫겠구나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요. 네. 지난번에 수업 계획서를 이렇게 양식을 좀 나눠드린 게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일단 가지고 있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제 수업 양식 중에서 보신 것 중에서 아까 석규쌤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하나를 내일 출력할까요? 해서 드릴까요? 그걸 드리고 빈 양식도 드리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한번 둘 다 짜보세요. 수업 이야기만 쓰는 거랑 단계별로 쓰는 거랑 한번 해보세요. 자꾸 써보셔야 돼요. 자꾸. 저희는 처음 발령받았을 때 매일 썼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공책으로 결제받았어요. 교장교감생한테. 아주 나쁜 거라고 생각해서 그 수업만 쓰는 거 없앴어요. 전교조에서. 근데 이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쓰는 거죠. 수업 나누려고. 예. 시간 됐나요? 지났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는데 열심히 했는데. 네. 내일 꼭 오세요. 내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히 가세요.